그럼 5월 9일 전까지 계약서 쓰고 계약금 입금까지만 하십시오. 그리고 잔금은 이제 강남 상구랑 용산은 4개월 이내, 그리고 그 외의 조정 대상 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을 치러라. 그러면 이거는 중과세 배제해 주겠다. 왜냐하면 매수자도 사실 잔금이 뚝딱 나오지 않잖아요. 요즘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완화 조건을 좀 준 것뿐인데 사실 사실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출 규제가 이미 작년 6월 27일 아주 강화됐기 때문에 매수자분들은 기존부터 막 이렇게 속된 말로 기모으고 있었다. 근데 여기 이하는 거래가 많아요. 15억 이하. 거기는 LTV 40%랑 6억 원 딱 거기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야, 여기까지는 좀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그 15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시장의 아파트 가격은 사실 다 신고가 갱신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이장원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장원 세무사라고 하고요. 필명은 이제 두꺼비 세무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좀 이제 다양한 세상 현상들을 좀 말씀드리는 컨텐츠를 많이 하고 있고요. 부동산 기반으로 사실 자산 관리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부동산 이슈가 많아서 일이 너무 많네요. 정신 없습니다. 예. 네, 뭐 이제 5월 9일 요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날짜죠. 이게 이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제 유예가 만료되는 날짜인데 이것 때문에 좀 이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정부가 최근에 또 보완 대책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강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완화가 되는 것인지 좀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신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히 말씀 네, 주십시오. 네. 네. 자, 일단 5월 9일 유예가 이제 종료되는 거는 확정인 거죠? 네, 확정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세금이 이제 대폭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시장의 매도자분들은 이제 사실 이거 녹화하는 날이 3월 이제 딱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드린 18일인데 네. 오늘 날짜로 이제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파트의 그 재산세랑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그다음 건보료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가격이 오늘 나오는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거 나왔으면 4년치나 5년치 거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주택자다 내가 혹시나 그러면 요거를 이제 지금 1억이나 많이 올라갔다면 이제 매년 얼마 올라갈까? 그다음 얼마를 그럼 납부를 해야 되는지 네. 그 다음에 그걸 먼저 계산하고 나서 이제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높은데?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상담하신 분이 종부세랑 재산세에서 연에 4억에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매년 상승 얼마 될 것 같냐? 그러면 이제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시나리오랑 지금 뭐 10%씩 올라간다 시나리오 짰는데 예전에 문재인 정권 시나리오로 하면 연마다 3억 정도 올라가요. 1년에요. 예, 네. 그러면 4억, 7억, 10억, 13억 되니까 뭐 사실 더 올라가거든요. 네. 이게 3억이고 7억 기준으로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니까 와, 그러면 못 버티겠는데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딱 듣고 이제 시장에 매물 내놓겠다. 그래서 빨리 파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매물들이 이제 좀 나오는 거. 네,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가격도 조금 내려가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또 발표한 보완 대책이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 원래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아니면 등기가 끝나거나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만 중과 배제를 했었는데 이제 조금 너무 급하게 이제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시장 혼선이 생기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5월 9일 전까지 계약서 쓰고 계약금 입금까지만 하십시오. 그리고 잔금은 이제 강남 상구랑 용산은 4개월 이내, 그리고 그 외의 조정 대상 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을 치러라. 그러면 이거는 중과세 배제해 주겠다. 왜냐하면 매수자도 사실 잔금이 뚝딱 나오지 않잖아요. 요즘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완화 조건을 좀 준 것뿐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매도에 물건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워낙 금액이 예. 커서. 네. 고가에다가 사실은 대출이 안 돼요. 대출 규제가 이미 작년 6월 27일 아주 강화됐기 때문에 매수자분들은 기존부터 막 이렇게 속된 말로 기모으고 있었다. 네. 이런 분들이나 좀 살 수 있지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하는 거래가 많아요. 15억 이하. 거기는 LTV 40%랑 6억 원 딱 거기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야, 여기까지는 좀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그 15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시장의 아파트 가격은 사실 다 신고가 갱신되고 있어요. 오히려 이쪽 가격 올라가고 있고
30억 넘어가는 아파트 가격들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눌러지는 형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혼란을 가지고 오시는 게 이게 계약금 입금까지잖아요. 그래서 가계약도 되는 거냐 음. 이런 부분을 좀 혼란스러워하던데 오늘 좀 정리를 해주시면 음,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예. 아 가계약은 안 되는군요. 그러면 계약금을 낮추던가. 아, 그러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게 오해가 있는 게 계약금은 무조건 매매가액의 10%라 생각해요. 근데 민법에 단 어디에도 그런 문구가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도 불안하니까 10%를 받는 게 상관례가 된 것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의 금액을 낮추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매수자분들도 이걸 볼 건데 네. 약정서를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약정서도 그냥 계약서예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관련해서 허가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그 부동산 실거래법 11조 6항에 뭐가 있냐면 부동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받기 전에 했던 계약은 무효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정서 쓰고 약정 금액 넣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신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계약서랑 계약금 넣기 전에 내가 여기서 실거주 2년을 해야 되는 게 선행 조건이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계약서 쓰고 계약금 넣으면 되지.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2월 10일자로 그게 바뀌었어요.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가 바뀌어서 이때 계약금 넣은 거 온전하게 입금 내역을 넣어야 돼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받기 전에 이미 약정 금액 넣었으니까 이때 계약금 넣을 땐 당연히 잔액만 넣을 거잖아요. 계약금의 잔액만. 전체 금액 어디 갔어요? 아니 이때 그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에 약정서 써서 이때 입금했다. 그럼 이거 이렇게 되면 그럼 토지거래 허가 위반이네요. 네. 그럼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요. 엄청 까다로워요. 네. 근데 실무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호언선이 엄청 커요. 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알아봐야 될 내용이 되게 많을 텐데 네.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추후에 계약 다 끝내고 나서도 매칭이 안 되네요.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게 토지거래가 이거 자체가 위반 아니에요? 이랬을 때 뭐 이행 강제금이나 계약 취소나 막 요런 게 극단적으로 생길까 봐 그게 불안해요, 사실은. 지금이야 슥 지나가고 끝날 수 있겠지만 제가 걱정되는 게 이제 하반기쯤에 부동산 감독원이 생길 건데 그때 그러면 그때 우리 이제 5월 9일 전에 이 중과세 되기 전에 거래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전수조사 한번 하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에 막 계약금 막 일부 받았던 것들 이거 솔직히 말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전체 쫙 조사한 다음에 그때 뭔가를 실행해버리면 한 1년 이후에 막 갑자기 매수자한테 이행 강제금 막 20%. 이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몇 억씩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뭐야? 그러면 중개사님들도 이제 당황하고. 예. 그땐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는 토지거래 허가 전에 제가 계약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근데 그런 다양한 체크 사항으로 그게 걸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금 회색지대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알아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답답한 게 구청 담당자도 몰라 국토부도 몰라. 아니 저는 실무를 하니까 그게 보이거든요. 이런 때는 어떻게 알아보자. 근데 사실 이게 한 단계 더 말씀드리면 세무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중개사님들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걸 막 말해주고 있으니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원래 핵심 이슈로 제가 하는 게 증여 이슈가 있거나 뭐 이제 이게 취득 자금이 어디서 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 추징 의무가 생길 때 그것 때문에 제가 봐주는 거지만 그 전에 계약부터 제가 봐주고 있으니까 와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예. 그래서 요즘 많이 바쁘시군요. 정신 없습니다 진짜. 네. 예. 이게 잔금 또 기한이 지역별로 다르다 보니까 더 또 혼선이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은 계약서 쓰시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별개로 이제 계약서 쓰고 나서 4개월 이내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또 실거주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받고 또 4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날짜들을 잘 맞추셔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날짜 잘 맞추지 못해서 이제 실거주를 기한 내에 못하게 되면 이 매수자가 이행 강제금이 제가 알기론 공동주택 가격이 20%인가? 그럼 엄청 거의 몇 억씩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조심을 하셔야 되는 바들이 많아서 그 보도 자료를 잘 해석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날짜가 여러 개가 나와요. 방금 말씀처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 전에 계약서 쓰고 계약금 받아야 되고 잔금은 4개월 이내 치러야 되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잠깐만 그럼 난 토지거래 허가구역부터 몇 개월이야? 4개월이야? 아니면은 계약금 입금한 날로부터 4개월이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혼재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구분하셔야 되고 강남 3구랑 용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4개월 이내고 나머지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서울 다른 지역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12지역은 6개월 이내 이제 실거주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지키시고요. 그다음에 요게 또 혼동스럽죠. 엄청 상당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세입자 낀 매물. 요거 엄청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대책 나오자마자 야, 지금 전세 놓으면 어찌 보면 갭 투자를 2년짜리를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결국은 26년 2월 12일인가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 날짜부터 있었던 임대차 계약만 승계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 임대차 한 거 안 돼 이거는. 너희들 이거 제도 나오고 나서 대책 나오고 나서 한 거잖아. 그래서 인정 안 해주고요.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그 임대차 기간 끝날 때까지는 이제 무조건 실거주 의무를 당장은 안 해도 된다. 근데 이게 또 있어요. 파는 사람은 다주택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게 생긴 거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매수자가 무주택자여야 돼요. 매수자가 주택이 없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게 그 보도 자료에 그러면 이게 안 나와 있어요. 매도자랑 매수자가 결국은 다주택자, 무주택자여야 되는데 그러면 분양권하고 입주권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나와 있어요. 매도자가 주택 한 채 있고 분양권만 100개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사람은 주택이 하나 있으니까 다주택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분양권이 다 포함되면 101채니까 다주택자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문구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이거를 저는 기사를 다 뒤져서 그 정책 브리핑 할 때 기자분들 모아놓고 브리핑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보도 자료를 제가 조각을 모아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도자에게 분양권, 입주권 포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매수자도 무주택자 요건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주택은 하나도 없어. 그 대신 입주권이 100개야. 그러면은 100채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입주권도 포함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미치는 게 하나가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오피스텔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거주용으로 쓰시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거주용 오피스텔은 매도자에게 포함인지 매수자에게도 포함인지 요건 또 가이드가 없어요. 제가 이거 촬영을 했는데 그래서 국토부에서 당연히 가이드라인을 내줄 거라 생각했는데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러면 당황스럽지만 계약 파기돼요. 이거 토지거래 허가 위반이라서.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구청에 전화를 해봤어요. 지금 몇 군데 이제 서울에 유명한 데 전화를 해봤는데 저희 몰라요. 돼요? 안 돼요? 다 달라요. 답변이. 그러니까 이제 환장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매수자분들 중에는 신혼부부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첫 주택 매가 사보겠다. 근데 그 전에 야 오피스텔은 괜찮대. 주택수에 포함 안 되니까 뭐 해가지고 이제 우리 임대소득 좀 벌자. 제 고객분도 그렇게 거주용 오피스텔 2개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무주택자 아니냐. 그래서 구청에 전화하니까 된다 그러더라고. 저는 추후에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때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 소송 걸면 되지 않냐? 그 사람은 괜찮죠. 왜냐면 지금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그냥 오피스텔은 주택수 제외해서 처리했는데 추후에 다시 나와서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해버리면 당신 무주택자 요건 위배한 거니까. 그러면 계약이 파기되거나 아니면 매수자가 이행강제금이 20% 아까. 그러면 또 몇 억을 자기가 때려 맞는 거야. 왜냐면 실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실거주를 어떻게 해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그런 회색지대가 지금 사실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준을 어떻게 잡고 이 거래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려 안 될 것 같다 그냥. 여차해서 잘못돼도 나는 말씀은 드렸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국토부가 가이드라인 안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걸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거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뭐 어떻게 하냐. 그런 상황이에요. 미치는 노릇이. 근데 기간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째깍째깍 가니까 환장을 노릇이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는 계약 외에는 모두가 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는 길에도 제가 전화하면서 왔는데 이게 왜 안 되냐 되냐 막 이러고 있어. 신랑이 하고 있어요. 실무에서 지금 매수자분들이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막 급매물 더 떨어질 거다. 오늘 이제 공시가격이 나왔으니까 다주택자는 뭐 보유세 두려움에 떨면서 더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내가 살 수 있을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5월 9일 직전에 뭐 토어제 넣고 하면 되겠지? 절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토어제 자체가 15일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데드라인은 약정을 하는 게
4월 10일쯤엔 돼야 돼요. 그래서 15일쯤에 토어제를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토어제 물량 엄청 많아가지고 시간 오래 걸리고요. 여차 요건 하나 위반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해오세요. 그럼 다시 15일 아니면 보정. 그러면 잠깐만 나 사야 되는데 토어제 끝나고 빨리 계약서랑 계약금 넣어야 되는데 5월 9일 전에 안 된다? 그럼 매도자가 우리 그만합시다. 안 팔죠. 내가 중과세 맞게 생겼는데 미쳤다고 5월 9일 전에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수자분이 이제 잠깐만 싸게 살려 있다가 또 못 사버리네. 그런 상황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서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대출 관련해서도 좀 달라지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출은 우선은 지금 이제 6월 27일부터 이제 6억 제한 줬다가 10월 15일부터 이제 6억, 4억, 2억 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막 더 떠는 게 이것도 더 비싸다, 낮춰야 된다. 근데 이제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금이 대출도 생각보다 요즘 안 해줘요. 그 대출 이자도 막 지금 아침에 보니까 주택이 막 5%대 나오고 있더라고요. 주담대 5%대 와 너무 쌀벌하잖아요. 못 내요, 못 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어제 딱 그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말을 했죠. 사업자 대출로 주택 살 생각 진짜 하질 마십시오.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많이 상담하는 분들 중에 의사가 많아요. 의사분들이 아니 나 병원 사업 운영한다고 대출 10억 받아서 이걸 주택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장담한데 때려 맞으실 거다. 그래갖고 왜 뭔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사업에 썼는지 여기다 썼는지 어떻게 아냐? 아니 알죠. 사업자 대출은 사업에 쓴다 그러면 병원에 회계 처리 될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인건비, 지급 뭐 이래 다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거를 고스란히 예를 들어서 주택 사는데 쓰고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거기다 쓰고 다시 갖고 오면 되지 않냐. 근데 우선 쓰지 않았냐. 그럼 사업자 대출이란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썼는데 요즘 모든 제재가 세금도 있지만 대출 규제가 엄청 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은행 대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가족 대출이랑 사업자 대출이에요. 근데 사업자 대출 저는 절대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이런 분도 있었어요. 내가 농지가 있어서 영농 대출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아니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셔라. 그러면 그 농사 짓는 데 써야 되는데 그 사용처를 분명 물어볼 텐데 그 대출 받고 고스란히 주택 그 매도자로 넘어갈 건데 아니 그게 안 걸리겠냐. 근데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처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딱 그거 보고 이건 너무 센데? 이건 진짜 너무 센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대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또 가족 대출이 없어서 이걸 생각하는 걸 거예요. 가족 대출이 뭐냐면 이제 가족에게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요즘 이자 안 주고 뭐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 보면 막 2억 원까지 이자 안 줘도 돼 막 이러시는데 제가 장담합니다. 네, 장담하는데 그 조사 거의 들어올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실무에선 들어와요. 2억 정도 무이자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장관이 했는데 우리는 장관이 아니다. 선생님 정신 차리셔라. 절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소명할 때 어렵습니다. 해서 이자 지급 꼬박꼬박 하시고 원금 상환해라.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조사가 한번 나왔을 때 그 피로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내 심장을 가슴 뛰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게 가슴 뛰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제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이것만은 챙기셔라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매도자분들은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서랑 계약금 받으셔야지만 중과세 배제되는데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오늘자로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나왔으니까 제발 한 3, 4년치 보유세 먼저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뉴스가 이렇게 막 나오니까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포스럽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 어떡해? 이제 보유세 막 몇천 맞는 거 아니야? 맨날 수치가 막 엄청 비싼 아파트 막 몇천 나왔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이제 우선은 휘둘리지 마시고 공포보다는 냉정하게 숫자로 봐라. 제가 그래서 요즘 문의가 종부세 문제가 엄청 많아요. 몇 년치 거 계산해 달라. 그래서 근데 그 계산이 엄청 어려워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나 뭐 상속증여세는요,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과거에 얼마 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예측될 건지, 그다음 문재인 정권 때처럼 정말 뭐 2주택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부터 중과세율 적용할 건지 시나리오를 몇 개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 수입료 말씀드리면 놀래요. 그래서 아니 저희가 시간 엄청 들어가는 거다. 반나절이나 하루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으실 거면 하지 마라. 자체적으로 뭐 홈택스나 이런 데서 좀 계산해 보시고 고민해 봐라. 홈택스에서도 계산이 되나요? 근데
미래 예측 수치를 못 뽑아요. 네. 자기가 그러면 시뮬레이션 하나씩 해봐야 되는데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그걸 먼저 측정을 하시길 권하는 게 매도자가 의사결정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로 보유세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속된 말로 그 최근에 황현희 씨가 얘기했죠. 버틸 거다. 버틸 수 있으면 1번 선택하세요. 근데 안 되면 두 번째가 뭐냐면 시장의 매물을 빨리 내놔야 돼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매수자도 자금 세팅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시장에 내놓는 거고 3번, 4번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시장에 안 팔렸는데 내가 보유세가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 3번이 뭐냐면요. 그러면 자녀에게 싸게 팔자요. 이 문의가 또 쏟아져요. 자녀가 두 자녀다 그러면 어떻게 넘겨주는 게 좋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한 명일 때랑 두 명일 때 분산할 수 있는 효과의 극대화가 달라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녀가 돈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판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녀가 아무리 싸도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이제 대학생이야. 어떻게 돈을 줘요? 못 주죠. 그러면 네 번째가 뭐냐? 자녀에게 그러면 증여해 주자예요. 아예 그냥 주택수를 빼내면 보유세가 확 줄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종부세 4억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이 주택 하나가 좀 큰 게 있어요. 근데 요걸 딱 빼잖아요. 중간 주택을 하나 딱 빼면 종부세 갑자기 1억으로 줄어요. 그거 괜찮잖아요. 3억이 줄어요. 그러면 자녀가 얼마 내는지 세금 봤더니 뭐 적정 가액이야. 야 차라리 이거 주택수 하나 줄이자. 이런 의사결정. 그러니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4개의 시뮬레이션을 좀 짜보셔라라고 무조건 말씀드리고 매수자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토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금 세팅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게 저는 무조건 스노우볼로 올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시군구청 담당자분 그냥 주택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툭 내면 그냥 되던데요? 알아요. 알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가액만 맞고 이분은 별 이슈가 없으면 오케이 하거든요. 아, 가액이 맞았네요. 이게 15억짜리네요. 오케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시군구청에 들어갔던 주택 취득자금 조달계획서가 결국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요. 그 중에 85%가 국세청이에요. 결국은 너 그 돈 어디서 났어 조사해요. 그러니까 시군구청 담당자분도 본인의 일을 했지만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분은 국세청이다. 이게 저는 이제 그 국세청과 업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발 유념해서 요거 정말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놀라는데 최근에 한 30억짜리 아파트 이거 써드렸거든요. 저는 한 분당 한 7, 80페이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나 예전에 취득할 때 서너 페이지 썼는데 곧 나오실 거다. 저희가 준비하는 양이 그 정도예요. 한 7, 80페이지 돼요. 그러니까 아니 뭘 시군구청 담당자분이 그래요. 저 이제 아는 중개사님이랑 같이 하거든요. 아니 뭘 이렇게까지 내세요? 그러면 아니 그냥 꼼꼼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 말씀드려요. 왜냐면 저는 그분과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다음에 있는 국세청 직원분에게 이 서류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정말 많은 준비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반년 지나면 이제 부동산 감독원 생기면 이 모든 조사들 난이도 진짜 장담합니다.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